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책벌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책벌레님께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직 변호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이 정말 싫어지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귀신 쪽 영적인 것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책벌레님! 네, 돌비님. 자, 오늘도 이렇게 시들무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잘 할 수 있을지. 충분하시죠. 여기서 얼마나 더 잘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네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책벌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까요? 약간 복합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오, 하이브리드다. 하이브리드라기보다는 영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아,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범죄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전부 원하시는 분들을 충족을 시키겠다. 이야, 선물 세트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이야기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책벌레요! 우선은 한 가지 제 안에서 항상 의문점으로 남아있던 현상이 그 돌비 시들무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었던 그런 점이 있었어요. 예. 예,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어머니한테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왕할머니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네. 저희 증조 할머니가 왕할머니이시거든요. 그 왕할머니가 요즘은 꿈에 전혀 나오지 않으세요. 원래는 주기적으로 꿈에서 자주 보이시던 분인데 그 상태가 저는 되게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왕할머니가 자주 나오는 그게 익숙해진 상황이었는데 네. 어떤 일을 기점으로 전혀 보이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숨을 쉬지 못했거든요. 그 출산 당시에 긴급 제왕절개에 들어갔었어요. 수술을. 위험했죠. 예. 예,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근데 정신을 완전히 차리고 보니까 이제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이도 같이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들었었고 근데 저는 긴급 수술을 하던 상황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하반신 마취만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떠오르는데 그 아이가 나오고 아이 여기 있습니다까지 딱 보고 정신을 제가 잃었거든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어떤 회복실 같은 곳이었어요. 회복실. 그런데 정말 온몸이 덜덜덜덜 떨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회복실 침대 프레임이 같이 터덕거릴 정도로 몸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제 몸이. 오, 예. 그게 멈추지를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의사가 커튼을 확 제치고 들어와서 갑자기 온도 재고 이불도 막 덮어주고 열이 너무 안 내려서 큰일입니다.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뭔가를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거슬리고 귀가 찢어질 정도로 막 귀에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다가 막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좀 조용히 말하시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제가. 그 의사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고 그제서야 저도 의사를 쳐다봤는데 의사가 아닌 거죠.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키가 너무 큰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천장까지 키가 닿아서 약간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었어요. 머리를. 천장에 키가 닿아서. 그리고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얼굴이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영가나 귀신을 봤을 때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봤을 때는 사람하고 귀신을 구별을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옛날에 그 작은 어머니 밤에 만났을 때도 전혀 구별을 못하게 사람을 그냥 봤다고 저는 느꼈었는데 정말 처음으로 이 사람은 귀신이구나 했던 존재였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얼굴을 너무 안 보여서 눈을 막 찡그리면서 집중해서 보려고 해도 얼굴 부분이 어떻게 보이냐면 볼펜으로 싹 그거 막 낙서를 해놓은 것처럼 얼굴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느낌이 들어서 그제서야 제가 그 의사가 손에 들고 있는 걸 봤더니 약간 불경처럼 생긴 책자를 들고 있었어요. 한 손에.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또 이 사람이 불교 신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불교다 보니까 약간 천수경 뒷모습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명부일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때는 정말 불심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는 귀 아프니까 조용히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막 계속 항의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왕할머니가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옆에 서가지고 아가야 저쪽으로 방 옮겨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저는 자각몽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자각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그걸 봤다고 지금 느끼거든요. 네. 꿈이랑 현실적으로 뭔가 보는 게 막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돌비님?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 느낌을 반출을 해보면. 근데도 왕할머니가 오신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보고 싶었던 왕할머니가 왔네, 잘됐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 할머니가 옮기라고 하면 나 방 옮겨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그 옆에 의사 가운을 입은 그 귀신이 방 옮겨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방을 옮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 방 안 간다고 떼를 쓰게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의사가 되게 당황스러운 몸짓으로 말을 하기를 안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금 가야 되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똑같은 사이로 또 왕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오셨어요. 또 한 분의 왕할머니가. 그러니까 이미 먼저 들어왔던 왕할머니는 제 옆에서 방 옮겨야 된다 하고 서 계셨는데 또 왕할머니랑 똑같이 생긴 분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뭐지? 하면서 먼저 들어오신 왕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약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 왕할머니하고 말싸움을 시작하셨어요. 두 분이. 그런데 먼저 들어온 왕할머니가 늦게 들어온 왕할머니 지팡이에 막 두드려 맞더니 그 모습이 차르기 뭔가 이제 오물꿈틀꿈틀하면서 변하는 것처럼 변하기를 아까 의사 가운 입은 사람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싹 변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계속 그 두 명의 의사 가운 입은 귀신들을 막 때리고 계시고 왕할머니가 계속 그때서야 제가 방을 옮기자고 했던 왕할머니가 진짜 할머니가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 이제 의구심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공포심이 막 드니까 왕할머니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또 너무 아프다고 내가 할머니 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왕할머니가 침대 옆으로 오셔가지고 저를 한 팔로 이렇게 감싸시더라고요. 근데 몸이 그때까지도 막 떨려가지고 목소리가 덜거덕 거리면서 나던 게 갑자기 싹 가라앉으면서 제 몸 안에 굉장히 뜨거운 기운으로 막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왕할머니가 괜찮아 어서 자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방은 안 옮겨도 돼 걱정 말고 어서 자 그러시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눈꺼풀이 막 무거워지면서 너무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근데 눈을 딱 감았는데 그때 계속 들렸던 말이 쨍쨍하고 들렸던 말이 저희는 안 되니 나를 데려가라. 내가 간다 쟤는 안 돼. 이러면서 막 학을 쓰고 소리를 지르시는 왕할머니 목소리였거든요. 마지막까지 들렸던 게. 제가 눈 딱 떴을 때는 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를 않아가지고 긴급 전원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딱 일어났을 때는.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고 제가 갑자기 멀쩡하게 눈을 뜨니까 의사들이 막 다 뛰어오고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모든 게 다 정상이다 막 이러면서 막 체크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도 좀 놀랐고 거의 이제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거기도 3차 병원은 아니었지만 나름 임산부들이 주로 다니는 종합병원이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신체 검진도 받고 이러면서 입원을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 상황이 일어났어가지고. 그래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잘 회복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왕할머니가 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시거든요. 예. 제가 어쩐 일인지 또 몇 년 뒤에 인연이 돼서 시들물을 듣게 되면서 이제 짐작되는 거는 네. 그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어쩌면 사자였을 수 있겠다. 그죠. 예.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얼마 전에 또 시들물을 듣다가 그 사연에도 어떤 할머니인가 하는 분이 시참자분을 대신해서 희생을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네. 제가 그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들으면서. 근데 막 자세히 들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일을 하면서 이제 틀어놓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울컥 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그때 깨달은 거는, 어쩌면 그 짐작하시는 대로 그 왕할머니가 그 나를 살린 거구나. 그런 짐작을 했고,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제가 불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는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고 제일 그리운 사람이기 때문에 짧게나마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로 말씀드려봤는데, 어머니께는 그 지난주에 이때 혼수 상태 때 겪었던 얘기를 처음으로 해드렸더니 네.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시다가 그때 비슷한 시기에 어머니가 겪은 게 있긴 한데 때가 되면 해주겠다고 말하고 하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은데 언젠가 또 때가 돼서 제가 듣게 되고 그것이 또 전달해도 괜찮은 내용이면 언젠가는 또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자체가 아직 우리가 정확히 이거다 아니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대부분 좀 도와주시는 영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맞아요. 사실상 뭐 인과율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상태에서 산 사람의 그런 삶에 개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계속 힘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소멸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 또한 그분의 선택이고 사랑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아휴, 그래가지고 이거 참 너무 슬픈데 네, 그쵸. 아이고.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예. 어찌 보면 그분을 기리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몇 번 망설이다가 다들 왕할머니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네, 너무 말씀 잘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그리고 왕할머니의 네. 이야기였고 이제 두 번째는 다음, 네네. 다음 이야기는 검찰청 15대 이야기랑 변호사 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오, 예, 예. 제가 사고 연수원 2년차 때 그 지방에 있는 모 검찰청에서 시부 생활을 할 때였는데 어떤 피해자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4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의 그 지근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매일매일 빠짐없이 괴롭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물건을 던져서 막 다치게 하거나 직접 때려서 상해를 입히거나 뭐 남의 집 대문을 막 다 부숴놓는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폭행, 상해, 손괴가 상습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검사실에 진술하러 왔을 때 제 앞에 탁 앉았는데 진술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사람이 약간 좀 고의적으로 딴소리를 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되게 이상한 소리로 논점을 막 흐리기가 일쑤였는데, 예를 들면 제가 곤란한 질문을 하면 뜬금없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려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호호. 갑자기 큰 소리로 막 듣도 보도 못한 시를 막 읊어댄다든지, 예? 저는 사실 시인인데요 이러면서 갑자기 종이를 달라고 해서 시를 막 갈겨 쓴다든지, 예. 전혀 인간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되게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 사람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세레나데라고 부를게요. 예? 그런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본인의 행위에 완전히 도취가 돼서 이제 정신적으로 명백하게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인다기보다는 오히려 곁눈질로 끊임없이 조사를 하던 제 반응을 면밀하게 탁탁탁 관찰하면서 약간 무대 위의 연기자가 관객 반응을 대놓고 이렇게 살피는 약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막 혼내가면서 기본적인 진술을 다 받고 이제 빨리 내보내려는데
그때 구속수사였어요. 그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는 그 검사실까지 피의자를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대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데려가시라고 끝났다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진술을 이제 재정리해야 되니까 다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마다 방이 하나씩 주어지잖아요. 근데 보통의 검찰청 검사실들은 검사 책상이 입구 들어가면 바로 맞은편에 딱 배치가 돼 있고 그 방 옆쪽으로는 수사관 한 분의 책상이 있고 문 입구 쪽에는 주로 실무,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책상이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 세레나데가 그 주무관 책상 앞에서 무당탕하고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들 놀라서 괜찮으시냐고 막 이렇게 세우고 막 우왕좌왕 하는데 그 책상 연필꽂이에 핑크색 긴 자가 하나 있거든요. 플라스틱 자가. 그때 제가 주무관님하고 평소에 막 이런저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항상 그게 꽂혀 있는 게 이제 약간 그 방에 한 폭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늘상 그 핑크색 자가 꽂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당탕하고 넘어지고 주무관 그 연필꽂이가 확 쏟아지고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 그 바닥에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항상 늘 보던 것들이니까 그냥 쓱 바닥을 살폈는데 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제가 큰 소리로 잠깐만요 이렇게 딱 소리를 딱 지르고 여기 자가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순식간 얼음처럼 얼음이 됐어요. 얼음. 그다 저희 방의 수사관님이 세레나데한테 확 다가가서 양쪽 팔을 딱 잡으니까 이거 뭐야 하는 소리에 딱 보니까 본인 소매에 그 자를 끼워놓고 있던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는 자를 부러뜨리면 날카로운 그 부분으로 뭔가 할 수가 있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레나데 데려온 분들한테 이 사람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다고 지금 좀 오버를 해서 하는 행동들은 싹 무시하시고 위험한 행동 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고 제가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세레나데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웃더라고요. 저를 보고 웃은 소리가 딱 이랬어요. 이렇게 웃는데 되게 그 순간이 그로테스크했던 점이 뭐냐면 웃는 소리도 괴이했고 눈빛에서 그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세레나데가 웃을 때 그 몸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특유의 시큼한 채취 같은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살기다, 이거. 그때 그래가지고 그 순간의 느낌이 굉장히 불쾌하면서도 한편의 그 단편 영화의 그 한 장면처럼 제 뇌리에 딱 박혀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근데 이제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이제 변호사가 된 순간으로 돌아와서 연결되는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우선 잠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관련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아동복지법상 각 지역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걸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아동복지법에 딱 박혀 있습니다. 만일에 아동학 신고가 관할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각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가 무조건 동행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 같이 방문을 해서 아동학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강제로 바로 그 자리에서 분리를 시켜서 아이를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경찰의 경우는 부모 학대 사실에 대해서 그때 가서 파악을 하고 명확하다 이러면 아동학대 입건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한번 신고가 들어오면. 근데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 부작용은 뭐였냐면 부모가 학대를 하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만약 학대가 없는데 강제로 분리가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겠죠. 부모랑 잘 지내고 있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분리가 되고 가족들 전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가족이 약간 와해가 될 만한 대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잘 지내는데 갑자기 애를 데리고 가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소수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자문했던 사안이 이런 사례였어요. 우선 그 사건은 아이의 신체에 아무 상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구체적인 신고가 있었다는 부분인데 그 초반에 그 신고자가 누군지 부모들이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개입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노출을 안 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뒤늦게 이제 자문을 부탁받아서 그 전문기관에 제가 이 아동학 증거사진 있냐고 하니까 그냥 욕실 사진, 부엌 사진, 장롱 안을 찍은 사진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그런 집들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제 변호사 자문도 구하기가 힘들고 집 자체가 낡다 보니까 집안이 더러워 보이긴 해요. 근데 정리는 되어 있어요, 분명히. 집 자체가 낡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말을 하기를 이 집이 노후화된 증거 아니냐. 아이에 대한 학대 증거는 아니지 않냐, 이 사진이. 그러니까 너무 집이 더럽다고 이거 학대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또. 그 말 책임질 수 있냐고 강하게 물으니까 사실 그게 학대 사진이 아니라는 건 너무 뻔하죠. 전문기관 담당자는 더 잘 알죠. 왜냐하면 본인은 밥 먹고 하는 것이 학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예. 대체 왜 아이를 분리하신 거냐고 따지니까 신고한 사람이 너무 구체적인 사실관계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신고자가 누구지? 이게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아래층, 피해 가족의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미 저한테 그 사건이 넘어왔을 때는 그 아이가 부모랑 분리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애가 실어증이 왔어요. 부모가 자기 케어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납치당하듯이 떨어지게 돼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부모도 정부기관이 우리 아들을 납치했다 이런 심리가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심리 상태가 3명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가족들이 빨리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애가 겨우 3살, 4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방면으로 경찰, 전문기관 담당자, 지역시청, 복지과 이런 데 막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한 끝에 부모는 학대 수사 결과가 무혐의가 결정이 났고 예. 그래도 2달이 넘어서 겨우 아이가 왔어요, 집에. 그 사안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할지가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 유사하게 이런 관련해서 무료로 이렇게 하시던 변호사님이 한 분 계셔서 같이 거기 갔어요. 마지막으로 그 아이랑 부모가 만나는 거 보고 집안이 가정이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 신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제가 아이 부모한테 혹시 아랫집 사람이랑 어떤 관계였냐고 물어보니까 평소에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게 불화가 있던 집이라 하더라고요. 네. 거의 매일 시켜서 난리를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래층 집에 한번 맛보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는데 배를 누르니까 문이 낑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저는 그 위층 자문하는 변호사인데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러저러 있었는데 왜 신고를 하신 건지 궁금해서 왔다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죠. 근데 계속 이제 설득을 하니까 이유라도 좀 알고 싶었다 이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 되게 예민한데 위층 애가 막 뛰어다닌다고 너무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홧김에 학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심했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애색 없는 동안 진짜 편하고 조용했는데 하는 거예요. 저 진짜 그때 심장이 쿵 떨어졌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 웃고 있어요. 하면서 웃는데 제가 헉 하면서 그 얼굴을 딱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고 나이가 좀 더 들었지만 세레나 할 때가 맞더라고요. 와. 그 웃을 때 나오던 그 시큼한 냄새도 똑같고 그 순간만큼은 8년 전 검사실에서 그 핑크색 자를 들고 있었던 그 세레나대로 딱 보였어요. 근데 제가 표정이 싹 바뀌니까 이 남자도 그 기운을 느끼잖아요, 이 사람도.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소매 끝부분을 손을 뻗어가지고 정장 소매 끝부분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냐고 하면서 낄낄낄거리면서 웃는데 예. 제가 그 기운에 압도가 될 것 같아서 딱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따다다닥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나 본데 당신 때문에 공권력이 쓸데없이 발견돼서 국민세금 낭비됐고 뭐 애몬 가족들이 분리돼서 막대한 손해가 있었다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 아무래도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근데 세레나데가 아랑곳하지 않아요.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는데 이러면서 제 가방끈을 꽉 쥐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저 집안에 갇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지갑이랑 핸드폰을 싹 빼고 어차피 그 서류 가방은 다른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서류 가방은 바닥에 던져놓고 지갑이랑 핸드폰을 빼고 가방은 여차하면 버려야겠다 하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같이 왔던 그 남자 변호사님이 지하층 쪽으로 따따닥 내려오시다 그거 본 거예요. 뛰어내려오면서 뭡니까? 하고 소리 지르니까 예. 그 사람이 가방끈을 탁 놓더니 현관문을 닫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 시끄러운 애새끼 죽이지 않은 걸 다행으로 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았어요. 그 이야기는 저도 듣고 그 변호사님도 들은 거죠. 둘 다 벙쪄가지고 어쨌든 저는 아동학대라고 무고를 했다. 자백을 제가 들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증인의 입장이 된 거죠, 그 순간.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님이 피해가족 민영사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 부분은 피해가족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예. 그 당시에 제가 빨리 집을 비우는 게 좋겠다고 밑에 사람이 또 위험할 것이다. 가급적 빨리 아이 안전을 위해서 다른 데로 옮겨라. 옮길 데가 있냐 이랬더니 그 시댁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시댁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기 며칠 전에 세레나데가 찾아왔대요. 저한테 네. 연락이 왔더라고요. 애게 엄마가 그래서 세레나데가 자기네 집에 올라와서 갑자기 그 여자 변호사 누군지 기억났다고 내가 꼭 찾아간다고 전화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법적 조치가 진행되던 중간에 듣게 된 소식은 세레나데가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된 거예요. 이 피해 가족 집은 이사를 나갔는데 그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동네 주민을 해한 거예요, 결국. 근데 그 피해자분은 그 당시 중태였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위층에는 피해 가족이 이사를 나가서 누가 들어온 게 아니어서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아무나 해했던 건지 뭐 의도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과대한 피해망상이나 조현병 증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예. 애초에 그 피해가족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 3, 4살이라는 아이 걔는 잘 걷지도 못해요. 예. 선천적인 질병이 있었거든요. 뛰지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아이로 인한 층간소음이라는 것도 어쩌면 본인의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자기만 들리는 어떤 소리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뭐 저를 찾아온다고 계속 그랬다는데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예. 이사를 안 갔다면 그 피해 가족이 큰 변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와, 근데 아무리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특성상 위험을 항상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진짜 현실로 이렇게 찾아와서 해코지하거나 이런 보복성을 띠는 그런 범인들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 있죠. 약한 경우에는 예.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뭐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양호하신 분들이고 예. 퇴근할 때 따라와서 그런 분들 계시죠. 아무리 저라도 무섭죠. 무섭죠, 당연히. 사람이라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건데. 네, 이것도 아동 사건인데요. 네. 이 사안은 사실 다른 변호사님이 거의 다 진행한 상황에서 그분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더 자문하고 말 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담당 변호사님이 사건을 넘기면서 별로 신경 쓸 건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사건이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다고 학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학인 것 같다. 이러면서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간단한 사실관계는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서 애가 계속 다치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고 네. 엄마가 학교 수사 중인데 거의 학교 결론이 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서류를 이렇게 쓱 보니까 아이의 진술도 봤거든요. 받은 아이의 진술도 진술이 계속 번복이 몇 번 되더라고요.
엄마가 날 때렸다. 그러다가 근데 엄마는 나 안 때렸는데 엄마 보고 싶다. 계속 이런 식으로 엄마는 날 때렸는데 엄마는 날 안 때렸어요. 막 이렇게 이상하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 사실은 학교에서 철문에 끼어서 발을 다쳤다 했다가 뭐 왔다 갔다 이런 진술들이었는데 제3의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아이 진술만으로는 사실상 이게 학인가? 이 엄마가 학한 게 맞나? 하고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많은 심리적인 벽에 부딪힙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수사기관인 내가 피해 아동의 피해에 너무 골몰해서 진술이 번복되는 걸 가지고 엄마가 학대범이라고 기소를 하게 되면 만일 학대가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이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진짜 큰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판사도 마찬가지로 특히 2심 판사들의 경우에 거의 2심은 마지막 관문이다 보니까 피해자 진술만 있는 경우에 그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면 너무 곤욕스러워요. 그때도 수사기관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마지막 결정을 앞둔 상황이었고 저는 이건 학대 증거가 없는 사건 아닌가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아이하고 아이 아빠를 따로 한번 만났는데 그때 아빠가 아이가 엄마한테 학대 당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아이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보통 옆에서 그 보호자 한 명이 다른 보호자가 학대했다라고 확언을 하고 있으면 진짜 학대당한 아이라면 이제 수긍을 하거나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가. 그런데 수사기관 결정도 결국에는 학대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최종 결정이 났어요, 그 사건이. 근데 그때 이 부분은 이미 아이 문제로 이혼 진행 중인 상태여서 이제 여러모로 한 가정이 파탄이 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레나데 사건 피해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사건도 막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이 사건도 같이 맡았었는데 이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집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잠시 결과를 그냥 직접 설명을 드리겠다 하고 아이 집에 들러서 아이를 마지막으로나마 보고 싶어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때 이 아이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냥 전화로만 통보를 해도 되는데 저는 얘가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 왜냐면 수사기관이 아이 엄마가 학대 사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다면 아이 아빠나 다른 어른이 학대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가 아이 엄마가 학대했다고 콕 집어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사안이. 예.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알더라고요. 자문해준 변호사가 온다고 하니까 대면을 하기는 하겠는데 일단 결과가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할머니나 아빠는 좀 화가 나 있고 아이는 그럴 줄 알았어 하는 표정이지만 왠지 어른들 사이에 주눅이 든 상태인데 거기 뜬금없이 여자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여자가 되게 이상했어요. 들어가서 딱 눈이 마주쳤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불안은 전염이 되거든요. 예. 사람이 뭔가 너무 불안하면 보여요, 눈에. 그리고 그 여자분은 변호사가 오는 걸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제가 뜬금없이 들어가서 자문했던 변호사다 이러니까 되게 약간 눈동자가 방황을 했고 제가 이분은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아이 아빠가 대답을 꺼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했던 진짜 생모인 거예요, 이분이. 굳이 제가 복잡한 가족사에 개입할 건 아니니까 일단 사건 결과 설명을 드리고 이의신청 하실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이의신청 방법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의신청 방법이 좀 복잡하다 생각이 드시면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가 변호사 선생님 또 오실 거죠? 하면서 다가오는데 그때 아이가 양말을 벗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학대라고 했던 특정 부분이 발등이랑 발톱이었거든요. 저 이제 내려다보면서 이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보니까 엄청 새까매요, 발등이. 너 엄마랑 떨어진 지 꽤 됐는데도 다친 것 같네, 최근에 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네.
근데 친엄마란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말을 하면서 방으로 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해면 저 여자가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싶고 그래서 아이한테 무슨 일 있으면 변호사 아줌마한테 꼭 연락해 이러고 아이한테 명함을 쥐어주고 나오면서 그냥 아이 아빠를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밖으로 불렀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새엄마가 학다고 신고한 사람이 저 친엄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때 저는 그냥 가감없이 다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에는 저 친엄마를 조심하라고, 아이랑 둘만 두지 마시고 잘 보시라고, 본인들 합치는 거야 부부 문제인데 감정적으로 막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라고 아이 생각해서. 그리고 지금 아이 발을 보면 최근에 누가 게 틀림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돌아왔어요. 아이 걱정이 되지만 더 개입을 하긴 어려우니까. 근데 반년 정도 지났을 시점에 그 아빠가 연락이 한번 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친엄마가 학대를 한 게 맞았고 새엄마가 아이를 키우던 시절에 친엄마가 한 번씩 애가 보고 싶다고 해서 새엄마가 본인이 아이를 열심히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도 친엄마가 있는 거 설명해 주는 게 더 나은가 싶어가지고 설명하고 둘이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 새엄마가 이것도 아이를 위한 일이겠지.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예. 근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른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막 이런 방식으로 상해를 계속 입히다가 그래서 결국 새엄마가 그 보조 사실 양말 갈아입히기만 하면 보이는데 예. 너 왜 다쳤어? 물어보면 학교에서 문에 찡갔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는.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의 경찰 진술이 맞았던 거죠. 뭐가 맞았냐.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자기를 학대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친엄마가 자기 이렇게 만들었으나 새엄마는 학대자가 아니라는 거였겠죠. 왜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았냐, 초등학교 1학년이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상 여러 어른들이 본인 주변을 막 둘러싸고 있고 한 사람을 향해 악다구니를 막 쓰고 있는 상황이면 이 정도의 진술로도 아이는 많은 용기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아쉽지만 그것 또한 진실인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것도 부모지만 이 아이를 가장 쉽게 학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부모인 거죠, 결국. 맞죠. 네, 그래서 늘 부모라면 스스로를 다잡아야 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 친엄마란 사람은 어쩌면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가족의 모습을 보고 원래 저긴 내 자리인데 하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네. 근데 파괴적인 행동으로 그 가족의 행복을 박살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매번 눈물을 막 삼키면서 참았던 건지 새엄마가 친엄마랑 둘이 있으라고 자리를 피해줄 때마다 이 아이의 공포심은 얼마나 극으로 치달았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세레나데나 이 친엄마나 모두 일반적인 여러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쩌면 생각보다 더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는 인간 유형이니까 이런 분들이랑 엮이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인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야, 책벌레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세상 자체가 우리의 상식과 편견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맞아요. 편견을 가져서 생각을 하는 거는 아이의 그 새엄마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편견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죠? 반대인 맞아요. 경우도 생각하세요. 있으니까 대부분 책벌레님도 근무를 하시면서 내 편견과 상식을 좀 깨면서 어떤 수사를 한다거나 어떤 또 변호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겠네요. 저는 약간 어떻게 편견을 완전히 그냥 버렸냐면 네.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참 예외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컸다가 네. 변호사 이제 업무를 맡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게 모두가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죠. 오히려 그런 예외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의 모습도 일반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죠. 네. 하기야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암담해지네요. 하지만 여긴 이 공포 세상은- 채널이니까. 하지만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름다운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겠지만 그 아름다운 면이 그 어두운 면을 더 밝힐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많이 불편하시겠죠. 저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일들, 뭐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옆집이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저희 채널은 공포 채널인 만큼 또 항상 밝은 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